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답변들 다 잘 달아주고 계시네요. 제가 굳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네. 일단, 그, 간이지급 명세서인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음, 그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은 지금 매달 신고를 하고 있죠. 이 지급명세서 제출이 그 의무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장려금 지급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원천세 신고보다 더 많은 신고 의무를 부과하다 보니까 세무사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기에 한 번씩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매달 신고하는 걸 조금 유예해 준 상황이죠. 그래서 뭐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한 번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연말정산 때 한 번,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달 지금 신고하고 있고, 일용직 지급명세서도 매달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지급하는 소득마다 좀 다른 점이 있고, 이것도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또 한번 바뀌게 되면 바뀐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가족이 직원인 경우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달아주셨는데 실질적인 근무 상황을 확인하려고 아까 보면 뭐 핸드폰 통신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출퇴근을 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뭐 법에 정해진 바가 없다 보니까 그 개별 담당자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족회사에 들어가서 뭐 실질적으로 그 근무를 했다라면 그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다툼을 해야 돼요. 이제 뭐 행정심판을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고용보험을 일단 못 받는 게 기본값이고 이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사실 먼저 했었으면 이해가 좀 잘 안 가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창업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세액 감면이에요. 그 중에서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고요. 두 번째로 챙기셔야 되는 게 고용증대 세액 공제예요.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사람을 구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소득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하느냐, 내에서 하느냐. 원래는 이렇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 창업이어야 되고,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했다가 다시 창업을 한 경우에는 안 해줬어요. 근데 물론 이건 같은 거. 뭐, 쇼핑몰을 했다가 폐업했다가 다시 쇼핑몰을 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최초 창업이지만 요거는 최초 창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그리고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지만 하는 거예요. 뭐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이런 것들을 해야지 감면을 해준다. 커피숍 해줄까? 안 해줍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요 업종이 무엇인지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 이제 업종에 제한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요 감면 혜택은 요 청년인지 비청년인지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 아닌지 바뀐지 요거에 따라서 이제 50에서 100% 공제율이 차이가 나고 창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인 경우에 우대를 적용한다는 건데 청년인 경우에는 요 상한율 100%를 적용을 받는 거고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요거를 적용을 받는 거예요. 생계형 창업인 경우에는 우대를 해주는 게 있고 2025년도에 창업을 했으면 2025년도에 만들어진 그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을 받는 거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요 축소된 새로운 법안에 따른 이제 감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요건 2025년이고 이렇게 2026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단 작년에 창업하시고 아니면 또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한다는 얘기죠. 청년 15에서 34세인 분이 창업을 하면 소득세를 100% 공제해주고 최저한세라는 걸 적용하지 않았어요. 최저한세는 세금이 빵원으로 계산되더라도 최소한 내야 되는 일정 금액의 세금, 7에서 9% 정도 되는 거를 무조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100% 감면해준다고 해놓고 요거 세금 매기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최저한세 배제되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깎아줘요. 대신에 35세 이상인 사람은 50% 감면을 해주는 대신에 최저한세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요 최저한세 적용했었을 때 50% 감면된 거를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요 일반인은 안 해주고 청년은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해주더라도 50% 최저한세 적용된 거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고 생계형 창업은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제 여기 동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26년도 이제 변경된 걸 보면 이게 생겼어요. 원래는 과밀 억제권역 아닌지 바뀐지만 따졌는데 과밀 억제권역 밖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 것과 진짜 지방인 것을 구분을 해서 여기 25%씩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100%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한세가 적용된다는 거고 청년인 경우에는 원래 100%였던 건데 수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과밀 억제권역 밖은 75%까지. 원래 일반 창업은 50%였는데 수도권 안에 들어오면 25%까지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감면율을 낮춘 거고, 요거는 26년 1월 1일 창업분. 그리고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는 거는 청년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 건데, 이게 만 34세 364일까지 창업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개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그렇죠. 하루를 가지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시면 되겠고, 적용 시점이 26년 1월 1일부터고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그래서 25년도 이전에 개업한 사람을 요 새로운 법률 요걸로 감면율 줄여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본인의 나이를 가지고 따지면 되겠지만 법인 사업자를 하는 경우에서도 요 청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의 요 나이가 최대 주주인 이 사람이 청년일 때만 청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은 6년까지 차감해 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이 만 40세인데 군대를 6년 갔다 왔어. 그러면은 만 40세에 창업을 하더라도 군대 6년 차감해서 청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일은 창업일이고 이 창업일은 법인은 설립 등기일이에요. 법인 사업자 등록 개시일이 아닙니다. 설립 등기하고 나중에 설립 등기 가지고 주주명부랑 법인 등기부 등본이랑 이런 것들 이제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랑 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창업일은 등기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짜 잘 보시고 개인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하고 이 청년의 날짜를 확인하게 되죠. 이게 이제 100% 감면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걸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제 사실 요 청년 창업과 관련돼서는 이제 중요한 이슈가 이게 최초가 맞냐? 최초가 아니고 내가 승계하거나 양수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느냐? 요거를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새로 했다고 무조건 창업한 거로 보지 않고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음식점을 하고 있었다. 잘 되는. 음식점은 창업 감면 대상인 업종이죠. 근데 이것을 이 사장님이 그냥 이 사업장을 통째로 파는 거예요. 권리금 받고. 그래서 간판도 그대로 두고 내가 여기에서 사장만 명의만 바꿔가지고 여기서 들어온다. 그럼 이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쵸, 여기 나오죠? 사업의 양수, 승계, 창업 아님. 국세청에서 요거를 참 기가 막히게 잘 확인을 해요. 나중에 감면 들어오면은 이게 본인이 직접 창업한 거냐? 아닌 거냐? 이렇게죠. 약국 창업 물어보셨는데 이 전문가는 이게 해당이 없어요. 전문직. 정확한 거는 나중에 이 법령을 보시고 이 법령상에 이 업종을 제가 여기다가 쓰면은 여기가 꽉 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빼놨는데 이 업종에 해당해야 돼요. 저도 이 창업 감면을 정말 받고 싶지만 전문 자격사라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못 받는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전문직 직종은 감면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진짜 이제 창업을 해서 지원을 주기 위한 건데 모든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전문 직종은 전부 다 배제가 됩니다. 여기 아까 폐업후 재개업 요것도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 한식집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족발, 삼겹살집으로 할까요? 삼겹살 한식이죠. 삼겹살집을 운영을 하다가 폐업하고 다시 삼겹살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처음 했으면 이건 최초 창업. 그렇지만 이거는 재창업이에요. 그래서 얘는 최초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감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의 경우 그러면은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같은 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업종 코드를 잘 정해야 된다. 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는 이 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 이 업종 코드를 가지고 합니다. 삼겹살집을 운영할 수 있어요. 이거 한식집이죠. 근데 이후에 나는 음식이 좋아가지고 하다가 중식에 꽂혀서 중국집을 차렸어요. 한식당을 운영을 하던 사람이 한식당을 폐업하고 중식당을 차리면 이건 최초 창업이에요. 왜냐? 이게 업종 코드상에 두 개를 코드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식당은 다시 창업하면은 창업 감면 못 받지만 이 사람이 중식당을 창업하면은 그때는 또 창업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음식점은 이 업종 코드에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코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삼겹살집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커피숍을 냈다. 삼겹살도 먹는 거고 커피숍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커피숍은 이 업종 코드 분류표에 보면 얘는 음식점이 아니에요. 얘는 비알콜 음료 제공. 이걸로 들어가요. 비알콜 음료 제공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업종에 없어요. 감면 대상 업종이 없어요. 그래서 커피숍은 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사업을 할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거다 말 거다를 결정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일단 사업을 할 걸 결정하고 난 이후에 감면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똑같이 먹는 거고 이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서 나는 옛날에 삼겹살집 했었고 이번엔 커피숍 하니까 감면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은 징빙 관리를 안 하세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세금 없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금 낼 돈 대비를 안 해놨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또 잘 확인해야 둬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감면이 안 되는 업종으로 사업자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추가했어. 근데 이번에 하는 거는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이에요. 어차피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이걸 추가했을 뿐인데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업종을 추가하면은 이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누락을 해놓고서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맞아 나 이것도 원래 할 거였어라고 해서 추가를 했었을 때 이 시점에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감면이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늘리거나 하는 것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지점 설치 이런 거죠. 그래서 A 업체 하다가 B로 이렇게 확장했었을 때 이것도 감면 대상이 아닌 게 되는 거고. 또 하나를 예를 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음, 요즘에 통신 판매업을 많이 하시죠? 통신 판매업은 감면 대상이에요. 근데 도소매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두 개 다 물건을 파는 거고, 의류라고 해보겠습니다. 의류를 팔지만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로 했었을 때는 감면 대상이 되고, 가게를 내고서는 내가 옷을 팔고 있으면 감면이 안 돼요. 통신 판매업으로 해서 받고 있었는데, 옷이 너무 잘 팔리고 브랜드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냈어요. 오프라인 매장을 냈어요. 이러면 감면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확장을 하더라도 여기까지 가지는 않죠. 예. 이게 이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는 사례들이. 그래서 나중에 창업 감면을 관련돼서 이거를 관심을 가지시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보시겠지만 나중에 뭔가 이제 사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꼭 세무대리인한테 저 이렇게 하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고 세무대리인도 그 관련된 사례들을 다 찾아서 사장님이 처해진 상황에 이상이 없는지 맞는지 그런 관련된 해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볼 거예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결정하실 때는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감면 대상 업종과 제외 업종 같은 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뭐 전문직, 뭐 변호사, 세무사 이런 거 다 안 되고 부동산 임대 안 되고 학원 안 되고 도소매 안 되고 그렇죠? 되는 것들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법령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자신이 감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꼭 법령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건들 중에 우리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인지 외인지 요거 판단을 하는 그 기준인데 서울특별시 안 전체 다 안 되고 여기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아니죠. 그리고 여기 수도권에 해당되는데 수도권 중에서 여기 제외 지역이 있어요. 송도, 청라, 영종도는 경제 자유구역이라서 여기는 여기 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내가 도대체 이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인지 아닌지 바뀐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다 법령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사업장의 주소를 여기 토지 이음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그 해당 주소에 집어를 치고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과밀 억제 권역인지 아닌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 어디다 작업하니까 나 그냥 무조건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한번 들어가셔서 본인이 사업장 내는 곳에 주소 한번 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최저한세 적용 여부인데 요거는 아까 100% 감면되는 것만 최저한세라는 걸 적용받고 최저한세가 배제고 나머지는 다 최저한세라는 걸 계산을 해서 요것만큼은 최소한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감면 대상 금액을 전부 다 받지 못하고 일부 금액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절차랑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직접 하시기는 무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할 때 법인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이렇게 대표자들 변경될 때, 그리고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이 혼재되어 있을 때, 사업장을 이전할 때, 이럴 때 이제 위험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하시기 전에 세무사한테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그 사장님의 상황에 맞는 검토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용만 복잡하고. 음, 이제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근로자예요. 아까 사업소득자를 고용했다고 해서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세액공제를 해줘요. 자녀, 배우자 다 안 됩니다. 반드시 제3자인 근로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자녀나 배우자는 4대 보험을 다 안 내죠. 고용, 뭐 이런 거, 뭐 임의 가입으로 요청을 해서 납부를 했더라도 배제됩니다. 이런 거 다 안 되고 정말 근로자, 제3자를 근로자로 고용을 했었을 때 되는 거고, 이제 청년을 고용했느냐, 청년이 아닌 사람을 고용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장애인이나 60세 이상 경단녀를 고용했었을 때, 이게 취약계층이라고 했었을 때, 이분들을 했었을 때도 조금 더 공제를 많이 해줘요. 그리고 수도권 안에 있는 사업장과 수도권 밖에 있는 사업장, 어디에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고용할 때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하면은 최대 1,550만 원. 수도권 밖에 있는 사업장에서 청년을 고용했었을 때 기준으로 1,550만 원을 공제해주고 세액에서 요거를 첫해 년도, 둘째 년도, 셋째 년도까지 해줘요. 그래서 한 명을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은 세금을 이만큼 줄여줍니다. 4,350만 원. 그렇죠? 첫 해 해주고 둘째 년도, 셋째 년도에도 해주고 그래서 총 3년이죠. 3년간 이만큼을 빼주죠. 만약에 내가 X 1년도에 사실 나의 납부세액은 100만 원밖에 안 돼. 공제는 1,450만 원이나 해준대. 그러면은 1,350만 원이 공제 못 받고 남았죠. 이거 2월에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만들어 놓으면 향후 몇 년간 세금 낼 일이 별로 없죠. 정말 최저한세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엄청나게 줄여주죠. 요거 중특감이니까 이거 이전에 요번에 2026년도에 이게 큰 개정사항이 있어요. 아마 요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종료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까지는 꼭 설명을 드릴게요. 25년도까지는 이게 사실은 그 연역이 좀 긴 법인데 예전에는 고용증대였다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해서 소득세 깎아주는 게 따로 있고 4대 보험료 지원해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4대 보험료 근로자 세액공제였던가 뭐 해서 이렇게 법령이 따로 있다가 이 두 개가 복잡하니까 이거를 통합고용증대로 바꿨다가 요거를 한 번 더 개정을 했어요. 일단 여기는 옛날 거니까 이제 다 사라졌고 이게 2023년도인가에 개정이 됐으니까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 4월 그래서 뭐 10일, 12월 이렇게 이제
근로자가 이 중에 어느 한 달에 이제 채용을 시작했겠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7월이라고 해보겠습니다. 7월 채용. 그럼 이 사람은 7월 달, 8월 달, 5월 달 해서 12월 달까지 6개월을 근무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을 인원수 계산할 때 0.5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1,450만 원 요거에 절반을 청년이었다고 하면은 청구를 했어요. X1년도에. 그리고 X2년도에 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 사람이 근무를 다 했으면 그때 이때 0.5명, 이때 1명. X3년도에도 계속 있었으면 1명 해서 X4년도에 이 남은 0.5 또 받아야죠. 이 0.5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다음 연도 6월에 퇴사할 수도 있겠죠. 1년만 딱 채우고 6월에 퇴사를 하고 이 사장님이 사람은 필요하니까 7월에 바로 다시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전 사람이 봤던 거를 이 다음 사람이 이어서 사람은 안 줄었으니까 어쨌든 한 명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었어요. 두 명에 대해서 받는 건 안 되지만 이 처음에 고용한 사람을 까먹지는 않았던 거죠. 이게 25년도까지 인원수를 세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2026년도에는 첫 해에 고용을 시작해서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사람으로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간에 퇴사를 하면 그 전에 근무했었던 것도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무조건 1년을 채워야 돼요. 그렇게 1년을 채우고 나서야 이제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하다가 그만뒀어. 그래서 12분의 5개월치 하고 그 다음 년 여기 6월 이렇게 예를 들면 안 되겠구나. 아까처럼 7월 달에 근무한 사람이 7, 8, 9에서 쭉 해가지고 12분의 6개월치를 근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바로 안 구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계속 안 구해지다가 마지막에 한 3달쯤 됐었을 때 갑자기 사람을 2명씩 고용해. 그러면은 12분의 2, 12분의 2, 12분의 2. 이게 12개월 중에 이제 2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거 3개 합치면은 12분의 6이죠. 전년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환수되지 않는, 뭐 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요런 여러 가지 꼼수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요게 오히려 고용 불안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면들이 없잖아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막기 위해 가지고 26년부터는 직원 채용하고 1년이 지나야 이제 공제 신청 금액으로 넣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를 이제 좀 인지를 하시고 이 사람이 1년을 채우고서는 그만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예시라든가 법안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쯤에나 돼서야 이게 이제 바뀐 법률에 대해서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충이 돼가지고 조금 더 완성된 법안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개괄은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뭐 업종에만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이제 다들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 이제 마지막이네요. 절세 전략과 리스크 관리.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초기에 세팅을 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의 위치, 그리고 업종 코드, 그리고 사업자 유형, 개인인 경우에는 일반인지, 간이인지, 또는 법인으로 할지, 그리고 인건비 신고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고자 하는 직원이 왔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업을 시작을 하고
커지면 사장님들이 정말 바빠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까 커피숍을 이야기 드렸지만 사장님이 커피를 만들고 주문을 받고 회계 처리하고 청소하고 이거 다 하시려면은 정말 이제 너무 힘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원을 받게 되는데 이 직원을 받았을 때 이 직원이 뭐 회계를 위해서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커피를 만드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조금씩 섞어서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할 때 뭐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은 이 회계 부분에 있어서의 일부분을 사람한테 위임을 할 때 일정 부분을 누군가를 고용을 해서 뭐 꼭 커피숍이 아니어도 되겠죠. 다른 업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사장님들이 위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님들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거래처를 확보하고 고객을 만나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 기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업의 덩치를 키워나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세부적인 업무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시간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 여러 직원들한테 나눠서 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위임해야 되는데 위임이라는 명목하에 방치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머리 아프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를 해두게 되면 이게 위험해집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날 수 있겠지만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위험이 되고 제대로 회계 처리를 정정하지 못했었을 때 이거에 대한 감당을 나중에 사장님들께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방임하지 마시고 꼭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때 신고는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방임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거는 나중에 국세청이 됐든 아니면 공단이 됐든 신고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나중에 연락이 옵니다. 고지서와 함께 또는 조사와 함께 이때 가서 이걸 수습하려고 하면은 일단 이 직원 그만두고 없는 경우도 많고요. 중간에 회계 처리에 다 위임해 놨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붕 떠버리면은 갑자기 와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돈으로 다 메꾸게 됩니다. 세금으로, 과태료로, 각산세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초기 절세 전략, 그러니까 장부 작성해라. 사업용 계좌 만드시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지출은 카드, 현금으로 하셨으면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받으시고, 증빙서류 5년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세무대리인을 빠르게 선임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른 어떠한 경비에 비해서 저렴할 거예요. 자주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 이제 사업자 등록 없이 먼저 물건부터 팔아보시는 분, 이거 의외로 되게 많은데, 이제 당근이나 중고거래, 예전에는 인스타에서도 판매하시고, 이런 거 이제 다 적발됩니다. 그래서 매출 금액이 있으면은 미등록하고서는 사업하면은 매출액이 1% 가산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현금 매출 누락분 이런 거 없이 법인을 운영하시면은 법인 돈 함부로 빼나가시는 거 없이 이제 소득 처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거의 방법은 개인마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꼭 이제 세무사하고 상담하셔가지고 적법하게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을 운영하시면은 이제 요 급여 가져가야 되니까 요 상여 규정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창업 단계 체크리스트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을 다 시스템화 하셔야 신경 쓰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매달 이거를 신경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처가 조금만 늘어나도 세금 계산서 들어오는 거, 월별 손익 이거 다 따져보고 계산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동화될 수 있게 또는 어떻게 하면 이걸 자동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자,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제 쭉 스크린을 해볼게요. 자, 반년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과 매입을
매입은 상품 같은 겁니다. 판매하는. 매출과 매입을 정리하는 단계고, 원천세는 인건비 담당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합쳐졌을 때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 나의 순소득,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했는데 왜 원천세도 매달 내는 것 같고 반년마다 세금 냈는데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또 내고 해서 세금을 내도 계속 내고 1월에 내고 5월에 내고 7월에 내고 11월에 예정고시 내고 매달 원천세 납부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요거를 설명을 안 드리면 세금 내다 끝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각각의 세금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세금을 언제 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게 뭔지 알고서 내시면 좀 더 좋겠죠. 그리고 공단에서 이것도 매달 이렇게 부과가 되죠. 물론 자동이체 하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두루누리 지원금, 그거 미납되면 바로 이거 그 달치 잘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용 계좌, 사업용 계좌 등록하시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요거 꼭 신청하세요. 요거 홈택스에서. 왜냐고? 이거는 감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해놓으면. 그래서 요것만 준비하셔도 일단 창업 단계에서 세무적인 위험을 갑자기 당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요 Q&A는 보통 이제 제가 아까 중간중간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뭐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 뭐 창업 나이, 군복무 기간 인정받는 거 이런 거고, 이거는 사실은 인터넷에 요즘에 정말 많은 답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궁금한 부분에 있으면 그걸 일단은 검색을 하시고 그 부분이 사실이 맞는지, 요즘에 AI가 하도 많이 발달을 해서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무대리인을 수임하시게 되면은 AI에 한번 확인하시고 AI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던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 꼭 하셔야 되는 것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책자에 대해서 그 받으신 게 있는데 그게 제가 수정하기 전이에요. 이거 일로 메일 주시면은 제가 지금 만들어진 요걸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 이제 요 강의 들으셨다라고만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요 책자 그대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이제 또 9월 달인가 제가 또 강의가 한번 더 있더라고요. 그때 또 한번 새로운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